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국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의 기원을 지금 논의도 했고, 또 그것이 핵심은 정치 권력이라는 점도 좀 이해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서부터 특정한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고 또 거기에 특정한 방식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것과 현재의 정치 권력 그리고 현재 그 국가에 대해서 별로 의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근세적인 현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읽어보면 그 근대 민주주의 체제가 나타난 것이 몇 년이나 됐겠어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1948년 헌법이었잖아요. 1948년부터도 그 민주주의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이제 개인 독재와 군사 독재를 거쳐서 민주주의가 그런 대로 나타났다고 볼 만한 것은 1990년 후반, 중반 정도부터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은 그 굉장히 소위 그 신생 민주주의라는 특정한 체제를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똘똘 외가지고 그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큰 오해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는 것은 다 새로운 것들이어서 과거의 경험은 크게 도움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라고 지금 이제 그 3강어 두 번째 섹션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지식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무지의 비극을 극복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의 폭을 넓히는 것, 즉 말하면 독단의 비극을 극복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공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대면 수업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어차피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통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양해를 하시고 질문이 있거나 또 논평이 있으면은 그 유튜브에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우선 이제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아주 굉장히 특수한 형태이고 또 인류 역사의 경험으로 봐서 이상적인 어떠한 체제를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민주주의뿐만이 아니고 여기 민주주의 그 이데올로기죠. 그 저번에 민주주의 이렇게 주의가 붙으면 주로 이데올로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는 이걸 허위의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류가 가지는 네 가지 지금 대표적인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꿈꾸는 이데올로기, 이상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첫째로는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앞에서 말한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방식의 자유주의라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연의 속성으로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자유주의, 그런 보편적 자유에 대한 그런 강렬한 열망이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가 바로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인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죠. 어느 특정한 개인 또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인간 개개인이 그 체제의 주인이 되는 주권을 가지는 그런 체제를 꿈꾸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하튼 그 꿈을 가지고 나간다 이거지. 예, 이제 또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 꿈꾸었던 것 중에는 법치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이 통치한다.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뭐 좋긴 하겠지만 그 인간이 변덕이 있다 이거지. 인간 자체는 그 대단히 유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통치가 되기 시작하면은 많은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법에 의한 통치, rule of law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또 꿈이에요. 물론 뭐 법,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주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또 그게 완벽하냐 이런 건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다면 복지주의. 그건 이제 웰페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이즘이 붙어요. 주의가 붙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 단순히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풍요도 보장을 하는데 그 풍요에 보장하는 방식이 최대한의 평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두가 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정치체제의 목표다. 그게 우리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죠. 복지국가. 그런데 물론 뭐 당연히 이것도 완벽하게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흥미있는 부분은 이제 이 자유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복지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이게 네 개의 꿈이 있는데 그 꿈 중에서 이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정치학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적 이데올로기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고등학교 때 뭐 사회 시간에 일반 사회라 그럽니까? 거기서 뭐 열심히 외운 것들이 이게 나오니까 좀 익숙할 걸로 보입니다. 정치 체제라는 건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를 지금 다루는 거니까 정치 체제에 대한 정의부터서 시작해 봅시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과 통치 방식에 따른 국가 형태를 정치 체제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국가든지 우리 정치 권력 앞에서 말했죠. 정치 권력 우리 정치 권력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통치 방식은 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통치 방식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적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적 정치체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의 분류가 있는데 이게 아주 깔끔하고 좋은 분류예요. 우선 체제가 좋은 체제가 있고 나쁜 체제가 있다 보자 이거지. 그리고 세로줄에는 한 사람이 지배하는 거, 적은 사람이 지배하는 거, 아니면 다수가 지배하는 거 이렇게 놓고 보자 이게. 그러면 이름을 각기 붙이면 되는 거죠 이제. 3 곱하기 2 해가지고 6가지 그 분류가 나오겠죠. 좋은 체제로서는 1인이 지배하면 왕정이라고 부르자 이게. 소수가 지배하는 건 좋은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부르고 다수는 입헌정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나쁜 체제가 되면 이게 이제 타락하면 왕정이 타락하는 것이 바로 참주정이라고 부르는 거니. 그 다음에 귀족정이 타락하면 과두정. 그 다음에 입헌정이 타락하면 중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영어로는 폴리스죠 말하면 당시의 그 아테네적인 개념이고 이 중우정이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불렀었어요.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역사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발달해 오면서 이제 이게 입헌정이 데모크라시다 이렇게 이제 변했으니까 이 중우정이 상당히 문제죠. 그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추구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중우정, 그러니까 멍텅구리들의 통치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치 체제가 있으면 그 정치 체제에 있어서 그 이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그 주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부라, government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정부는 유무형의 통치기구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통치가 유형도 있고 무형의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형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을 선출하면은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제 법이라는 개념으로만 있을 때는 무형이지만 그게 법전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유형이 되겠죠. 여하튼 그 유무형의 통치기구 총체를 우리가 정부라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통 비교정치 비교정부론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 이 비교정치 비교정부라는 것은 이게 통치 방식에 따른 국가 형태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구하는 방식이 이게 가끔씩 그 시험에 나와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최대 유사 체계, 최대 상위 체계.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엇이 같으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따지면 최대 유사 체계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무엇이 서로 다르냐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비교를 하면 최대 상위 체계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쪽이 비교정부론 하시는 분들이 출제위원이 되면 가끔씩 이걸 출제를 하더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두도록.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왜? 국가는 바로 통치하는
통치하는 존재고 그 통치하기 위해서 기구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 통치 기구가 정부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무정부주의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있는 걸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좋은 통치 체제는 이 정부가 없는 것이 최고다. 통치기구 자체가 없는 것이 최고다.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중국 고대 시가에 있어서 이 꿈꾸는 것은 격양가 아니에요. 그 격양가는 뭐야?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르러 가서 이러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는데 정부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주 참 멋진 시간인데, 그것이야말로 무정부주의적인. 그런데 근대에 있어서는 정부 자체가 보여주는 그 악함, 그 착취, 억압 이런 것에 분노해서 존재하는 정부 자체를 분쇄시키고 무정부로 나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게 무정부주의죠. 예? 그러니까 저기 중국 고대 시가인 그 격양가 스타일은 무정부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또 니힐리스틱해. 니힐리스틱이라는 것이 뭐죠? 니힐리즘. 세상 만사가 둥그런 것 같다. 뭐 이죠. 근데 이제 또 비교가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최소 정부론이라는 개념이 최소 정부론, 리스트 가버먼트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정부주의까지는 꿈을 꾸지 않겠다 이게.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체제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도로 제한하자는 거지. 이게 이제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가 대표되는 자유주의의 꿈이에요.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로 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 그걸, 그 캐치프레이즈가 자유방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그런데 또 자유방임은 영어가 아니고 이게 또 불어예요. 응? laissez-faire. 이 자유롭게 놔두자, 가만히 놔두자. 자유방임, 캐치프레이즈, 이 중대한 그 캐치프레이즈로 작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합정부라는 것이, 혼합정부론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믹스드 가버먼트죠. 믹스드 가버먼트는 뭐냐? 최소 정부와 최대 정부가 서로 혼합하는 거지. 또는 그 앞에서 그 정치 경제학 그 이데올로기에서 보여드린 바처럼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의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중간에 있는 정부, 그 두 개를 섞은 거. 이게 이제 혼합정부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주로 자본주의 쪽에서 나온 개념인데, 시장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최소 정부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그냥 질서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정부가 최소의 역할을 하니까 질서는 없느냐? 질서 있다 이게. 뭐가 질서냐? 시장 질서가 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자유롭게 놔두면 시장의 자동 조정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 그게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이거지. 이게 꿈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지. 현실에 있어서는, 시장의 독점과 또 그 시장의 독점을 통한 그 독점자들의 착취가 일상화되어 버린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와 같이 짝을 이루는 개념은 혼합정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론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그 사실은 이제 유럽에 있어서의 세계대 2차 대전 이후 혼합정부들이 나타나서 복지국가들을 건설을 했어요. 근데 복지국가들을 건설을 하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그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복지국가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체제의 역동성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이해하듯이 일 조금만 해도 누군가가 번 돈으로 같이 나눠서 먹고 사는데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회 역동성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또 그러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재정 적자가 커지고, 이제 디플레가 심화되고, 뭐, 장기적인 그, 디플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 침체를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실패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말하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의 실패를 조정을 하는 것을 정부에다가 맡겼었는데, 그건 뭐냐면 복지국가 정부죠. 그러니까 혼합정부이기도 하고, 그 정부가 관료제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지식이 모자란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또 매개 변정법에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실패했다, 이게. 그래서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구조조정론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정부의 또 사이즈를 줄이는, 크기를 줄이는, 즉 말하자면, 관료들의 숫자를 줄이는 그러한 노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보통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사이 나오는 정부론이 하나 있어요. 협치정부론이다. 혹은 가버넌스다. 이렇게. 가버넌스 들어봤죠? 거버넌스라고 이제 쓰니까. 거버넌스가 많이 강조되는데, 이 협치정부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정부라고 우리가 불렀던 공적인 부분하고, 시민단체 또는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사적 부분이 서로 상호 도움을 주면서 협동해가지고 이 통치 체제를 이끌어 나간다. 정치 체제를 이끌어 나간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 정부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협치정부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정부론에다가 이제 카테고리를 잡아서 제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그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는 이 카테고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정부론과 이 캐치프레이즈들 자유방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최소 정부론인가 보구나. 또 시장의 실패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혼합정부론을 이야기하는구나. 또 정부의 실패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구조조정론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진행될 정부는 협치정부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은 사람 중엔 저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협치정부론에 대해서는 더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또 민주주의를 다룰 때 상권 분립을 당연히 다루게 됩니다. 이 상권 분립은 기본적으로 헌정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헌정주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정의는 이거죠. 주권 재민과 국가 권력 행사의 절차 및 제한을 명기하는 기본법을 가지지 않은 주장. 이것이 뭐예요? 헌정주의다. 이 인류가 헌법이라고는 개념을 가진 건 오래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시국가들의 헌법을 이렇게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 시절에 조금 나타났던 거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사람의 통치가 진행돼 있었습니다. 그걸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늘로부터서 왕권 신수설이라 그러죠. 하늘로부터서 통치권을 받았다.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럼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점차 어떠한 주장들이 나타났냐 그러면 법에 의한 통치를 하자는 주장들이 나타났고,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제일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그 기본법에 입각해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법들을 만들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이 있죠. 그리고 그 헌법 다음에가 뭡니까? 헌법이 가지를 쳐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인 법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나중에 시행령들이 나오고 이제 또 시행 규칙들이 나오고 이런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몽테스큐의 상권 분립이론이 되게 민주체제에서 크게 사용되는데, 특히 대통령제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립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 권력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참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28분이 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상권 분립까지 기초를 설명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정부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 보십시다.